옆으로 누운 그 형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한이라는 표시죠. 그리고 여기에 내용은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고 다시 죽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한, 태어나고 죽는 인간사의 그 무한성을 표현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들이 구상시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계 일부에서는 이런 구체시의, 구상시 또는 구체시에 대해서 가벼운 말장난이다, 뜻을 알 수 없는 난해한 시다, 또는 더 나아가선 사회의식이 결여된 소외의 시라는 비판까지도 했으나 이 세 사람이 기성시대의 반기를 들고 새로운 문학 양상을 추구하는 대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0년대 브라질 문예계에 매우 역동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주인공들이 되었죠. 그 다음에 파운드. 이 세 사람이 발행하게 된 노이그 안드리스라는 문학지는, 그 노이그 안드리스라는 말은 미국 시인 에즈라 파운드의 한 시에서 따온 말이었었는데 아무런 뜻이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것만 보아도 이 파운드의 영향을 얼마나 중요시했는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파운드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세계 문학 모더니즘에 있어서 정신적 지도자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죠. 커밍스가 그에 대해서 20세기 물리학의 아인슈타인이 있다면 시에는 파운드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파운드의 시학을 연구하고 또 그의 시를 번역하는 가운데 이 파운드가 번역 활동을 많이 했다라는 사실을 접하게 되죠. 그 전까지는 모르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운드는 동양예술학자로서 큰 조예를 갖고 있는 시인이었습니다. 이 파운드가 일본의 하이쿠 시에 대해서 그 간결성과 암시적 미학에 심취한 적도 있었고, 또 일본의 대표적인 전통 무대 예술 그게 이미지 통합 기법에 통탄하여 대본을 번역한 적도 있었습니다. 뿐 아니라 그 한문 실력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백을 비롯하여 중국의 고전 한시를 창조적으로 번역하여 중국, 그러니까 영문으로는 카타이라는 이름으로 펴낸 다음에 추후 그 이미지즘의 샘플, 견본품이라는 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파운드가 표방했던 이미지즘의 원천에는 바로 동양시학이 있었고, 노이그 안드리스 그룹은 그의 발자취를 따라 서구에서, 특히 브라질에서는 보기 힘들게 동양시학에 대해 심도 있는 평가와 연구를 시도한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파운드가 서문을 써줬던 어르네스트 페놀로자의 The Chinese Writing Character as a Medium for Poetry, 시의 매체로서의 중국 문자라는 글이 있는데, 이 글이 이 노이그 안드리스 그룹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발점이 됩니다. 이 글의 요지는 중국의 상형 문자가 시각적인 그림으로서 의미를 제시할 수 있는 응축된 표의 문자라는 사실, 그리고 이러한 한자의 표현 방법과 역동적인 언어 배열이 가장 이상적인 시작법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파운드는 이 글을 통해서 한자가 무한한 시적 표현의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노이그 안드리스 그룹은 바로 페놀로자의 이 글을 포르투갈어로 번역하고 그 이론을 나름대로 해석 발전시켜서 그러한 이론을 로마 알파벳 그리고 포르투갈어에 적용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당나라 시대의 한 욕조에서 발견된 금으로 새겨진 시구를 에즈라 파운드가 영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make it new, as the sun makes it new, day by day make it new, yet again make it new 라고 이제 에즈라 파운드가 번역한 것을 아우구스투 지 캄포스가 포르투기스로 번역한 것을 옆에 볼 수 있습니다. 포르투기스를 이해하시지 못한다 하더라도 훨씬 더 뭐라 그럴까, 원어에 가까운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제 위에 있는
이라는 말이 제일 위에 있고 제일 밑에 있는데, 헤노발이라는 말은 이제 포르투게스로 새로 만들다, make it new, 영어로 하면 똑같은 말입니다. make it new라는 뜻인데, 헤노발, 새로 하다. 그 다음에 지아 소우 하고 소우지아가 이렇게 X표로 엇갈려 있는데, 지아는 날이란 뜻이고 소우는 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떠서 날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해가 져서 날이 지고, 이제 이런 것을 굉장히 간략하게 번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을 보시면 구상주의, 이 사람들이 표방했던 구상시의 요점들을 어떻게 번역에 활용했는지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노이크 안드레스 그룹이 파운드를 시발점으로 해서 번역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로 이 아로울드 지 캠포스는 아주 우리가 정말로 놀라운 번역 탐험기의 역사를 밟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그의 발자취를 따라서 한번 짚어보면서 어떤 문학 번역가로서 어떤 길을 밟게 되었는지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세 사람은 우선 파운드를 번역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아로울드 지 캠포스는 그룹을 대표해서 파운드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파운드의 대표 작품인 칸토스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편지가 오고 갔고, 아로울드는 59년 이태리에서 그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이듬해 60년도에 칸토스가 브라질에서 출판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로울드가 문학 번역가로 데뷔를 하게 되는데, 아마 글에는 잘못 써져 있습니다. 2002년이 아니라 200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2002년에 타계할 때까지 18권의 단행본으로 엮은 번역집을 펴내었습니다. 뭐 18권이라고 하면 그렇게 많아 보이지도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어떠한 번역서들이 나왔는지 우리가 짚어보게 된다면 정말로 놀라운 번역가다라고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의 번역 작품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독자들에게는 세계의 문학을 향한 소중한 창이 되었고, 또 다른 번역 문학가들이나 문학 번역을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있어서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마스터 클래스였습니다. 그러면 그의 번역 작품집들을 하나씩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 돌아와 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파운드의 칸토스를 번역했고, 그 다음에는 또 그 앞에 번호가 있는데요. 이 번호가 순서가 잘 안 맞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겠지만 이거는 이제 펴낸 순서입니다. 파운드의 칸토스, 그 다음에는 파운드의 시선집이 있죠. 보시다시피 이제 두 번째 파운드 시선집은 3판이 나왔고 4판이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임스 조이스의 마지막, 제임스 조이스는 난해하기로 유명한 작가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난해한 작품, 피네건스 웨이크. 그러니까 제임스 조이스가 죽기 바로 직전에 완성시켰던 피네건스 웨이크의 발췌 번역, 그러니까 완역이 아니라 일부를 발췌해서 번역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다시피 제4판이 개정 확정판이 2001년도에 나왔습니다. 다음에는 12세기에서 17세기 시인들, 단테, 아르노 다니엘, 전던, 기욤 구세, 까발칸치, 마루엘 등 프로방스 문학을 중심으로 한 번역 시선집입니다. 그 다음에는 프랑스 상징주의 시인 말라르메의 장시, 던져진 주사위. 이것은 제가 뭐 일일이 읽지 않아도 거의 이 모든 작품들이 2판, 3판, 4판 경우에 따라서는 7판, 8판까지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태리 문학사에서 가장 위대한 작가인 단테, 신곡 중 천국편에서 6개국을 번역했고요. 그 다음에는 단테 시의 돌과 빛이라고 해서 내었는데, 이 단테 시 번역한 2개의 번역서를 읽고서는 umberto eco가 아로울드 지 캠포스를 가리켜 가장 우수한
현 시대의 단테 번역가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는 역시 이태리 시인은 웅가레치 시선집이 발표되었고요. 1999년 노벨 문학상 멕시코 시인 옥타비오 파스의 백색을 번역했습니다. 네. 이 마지막 번역 작품은, 그러니까 이 옥타비오 파스의 작품은 포르투갈어하고 스페인어가 어느 정도 유사한 관계로 옥타비오 파스 본인과 수차례 팩스로 주고받으면서 공역 작업을 완성시켰습니다. 원어로 블랑코를 번역했다고 해서 번역서 제목이 트란스 블랑코입니다. 이 번역서에는 공역 작업에 대한 작가와 번역가의 세부적인 코멘트가 적나라하게 수록이 되어 있죠. 그의 여러 번역서는 대역판으로 출판이 되었고 또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대역판으로 편해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구구절절히 번역가의 고충, 그리고 원어 대비 어려운 선택에 대한 코멘트, 또 그를 극복하고자 한 방대하고 철저한 탐구 작업 등이 적나라하게 수록되어 있어서 다른 번역가들에게는 매우 소중한 참고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그가 번역한 언어는 영어, 불어, 스페인어, 이태리어 등 4국어가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여러 나라 말을 배웠을까요? 그가 다닌 중고등학교는 베네딕트 교회에서 세웠던 전통 깊은 학교여서 라틴어, 영어, 불어 그리고 스페인어를 철저히 가르치는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이미 3개의 외국어를 어느 정도 배운 경력이 있었죠. 그뿐 아니라 영어, 불어, 스페인어 이 3언어는 이태리어 그리고 우리 포르투갈어와 함께 로망스 언어군에 속하는 언어들이기 때문에 얼마간의 노력과 재능으로는 터득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그의 번역 탐험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구상주의 시절부터 문학 영웅으로 삼아왔던 러시아 시인 마야kov스키를 번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그는 러시아어를 알지 못했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러시아어를 배워야 했습니다. 그때 그런 계기를 마련해준 인물은 제1차 대전에 참전한 후에 전쟁에 질려서 브라질로 이민해버린 러시아 문인이 있었습니다. 이분 이름이 보리스 나이들만이라는 분인데 지금 90이 넘으셨고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며칠 전만 해도 기내에서 그분이 쓴 글을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추후 그는 이 보리스 나이들만은 상파울로 대학교의 노학과를 설립하고 러시아의 세계적인 명작들을 원어로부터 포르투갈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영문을 걸쳐서 번역된 것만 있었기 때문이죠. 이 아롤도 지캄푸스는 보리스 나이들만으로부터 러시아어 개인 강습을 받는 한편 그와 함께 마야kov스키를 비롯한 러시아 시인들의 공역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수년에 걸친 작업 끝에 편해진 2권의 번역 시집은 브라질 문학계에 아주 신선한 충격을 가했습니다. 이 2권은 첫 권은 마야kov스키 시선집이고 2번째는 러시아 현대 시선집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마야kov스키 시선집은 7판에 이르렀고 지금 8판이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현대 시선집도 벌써 6판까지 나왔죠. 2001년도에. 단 2권에 불과했지만 그 성과는 대단했습니다. 브라질 시문학 독자 한 세대에 걸쳐서 아마도 셰익스피어보다 러시아 시를 더 많이 읽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증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이 책들이 그때 3판인가 4판인가 있었고 우리도 문학을 공부하는 우리도 셰익스피어보다는 이 러시아 시인들을 더 많이 읽었습니다. 아롤도 지캄푸스가 그 다음에 노어에 이어서 도전한 언어는 일본어입니다. 예. 사실 동양시학에 대한 관심은 파운드 영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오래전부터 벼르고 있던 개인적 프로젝트였죠. 아롤도 지캄푸스가 구상주의 선언서가 발표되었던 58년도 그때 이미 일본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1호 학원의 최초 비일본계 학생으로 등록해서 2년간 학습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이 제암이